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 올렸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베이비 스텝이었는데요. 7차례 연속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오르는 금리와 실수요자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진욱 기자 모시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조짐 속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러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IMF는 2%, 정부는 1.6%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은 0%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2.6%로 나타났고요. 올해는 약 1%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분기는 마이너스 예상되어 있는데 이는 IMF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전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분배 중심 정책을 펴면서 이제 엔진이 식었다는 분석이 있고 거기다 코로나19까지 3년 동안 겹치면서 경기가 기진맥진한 상태 그리고 수출과 내수가라는 이 두 축이 꺾인 상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수출이 경제의 원동력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4.5%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수도나 그러니까 설비 등은 마이너스 2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경제적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및 물가 불안도 큰데 작년에는 5%로 돼 있지만 올해는 3.5% 정도 이제 물가가 이제 진정되는 국면에 처해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이것 또한 좀 더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 연쇄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이 상당히 암울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대학 교수와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올해 경제 키워드하고 기업 환경 전망을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국내 경제 성장률이 1.25%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은 1.7%, 기획재정부는 1.6%, OECD는 1.8%, IMF는 2.0% 이렇게 밑돌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각 기관마다 내놓는 그 경제 성장률 올해 특히나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 정부나 KDI나 한국은행이 1.678 그 전망의 근거가 뭐냐면 민간 소비가 한 2.67 정도를 될 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민간 소비가 2.7이라는 게 굉장히 낙관적이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이 2% 중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의 평균 민간 소비가 금년에 전개될 거라는 가정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에 주가가 빠진 게 시가총액으로 한 600조 가까이 빠졌거든요. 400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600조 빠졌어요. 그렇게 두 쪽에서만 1000조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 집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의 소비의 그 주도 세력일 텐데 이분들이 지금 머리에 지금 딱 둥지를 틀고 있는 게 야, 나 작년에 집값 몇억 빠졌어. 부동산 몇억 빠졌어. 주가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과거 한 30년 동안 주가가 빠지고 부동산이 빠졌을 때 그 다음해에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았더니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엄청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을 2% 중반대라고 보면 작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가격 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1% 정도 나오기도 힘들다. 그러면 성장률이 1.6도 너무 낙관적인 거다. 저는 그래서 금년 성장률이 소비에 의해서 주도가 될 텐데, 왜냐하면 민간 소비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출 그러는데, 우리가 수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수출이 늘면 수입도 따라 늘거든. 그렇죠. 그 수입이 늘면 성장률을 깎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경제학에서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순수출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수출이 서로 중국 때문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로 보면 저는 금년도에는 1.0% 성장하면 선방했다 할 정도로 금년에 내수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IMF나 정부가 보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는 그 투자은행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지난해부터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달궈졌고 핵심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우려들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이 금리 부분인데, 이 금리는 어쨌든 미국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준에서 레이얼 브레너드 부의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왼설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금리는 계속 높게 책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불안하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쨌든 이 추가 인상을 추가 인상하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정책 목표상 수렴해 가서 확실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히는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장기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풀리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직 걷어주기 위해서 해서 인플레이션의 장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뭐 집통이 프로그램들 보면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전문가였으면 올해부터는 경제 전문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의식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신세동 교수님 뭘 좀 주목해서 저는 많이 봤던 그런 편인데, 이런 그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기화 되죠. 네. 뭐 어떤 두 가지 의미- 차원에서. 네. 네. 첫째,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말로는 뭐 물가 안정을 정책의 통화 정책의 제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 립 서비스라고 보는 게, 제롬 파월은요, 제가 제롬 파월을 지금 한 10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양반은 카메라만 들이대면 우리 연준의 목표는 물가가 2%입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요. 아까 레이얼 브레나드 이야기하는데, 레이얼 브레나드도 최근 발표에서 우리 2% 목표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은 총재께서 물가 목표가 2%라는 말을 한 적이 딱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가 안정이라고만 하지 물가를 2%로 잡겠다는 거를 분명히 하시질 않아요. 수치를 정확하게 언급을 안 했다는 안 해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론 그 하는 법상으로는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 상승 목표를 2%로 설정한다 하고 끝.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는 물가가 2%로 잡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그럼 나쁘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네. 제가 만약에 하는 총재라고 하면 설사 내가 못 잡고 안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입니다라고 저는 제롬 파월 같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느니 금리를 올릴 때는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기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물가가 5% 나오잖아요. 지난달에 CPI가.
그거를 결정하는 5%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원자재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 동비로. 이게 전년 동비로 막 40%, 50% 올라가던 게 지금 전부 10%, 뭐 8%, 9%대로 전년 동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물가, 소비자 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 원자재 가격 1%에 4%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100% 오르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4%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숨어 있는 파워는 원자재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년 동비로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럼 뭐냐? 전 인건비라고 봐요. 인건비가 우리 그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정도는 한 50% 돼요. 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CPI의 구조 자체가 약 절반 정도가 이 인건비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작년에 물가가 6, 7% 올랐으니 내 급여도 최소한 5, 6% 이상을 올려줘야 되는 이런 요구가 우리 5천만 국민한테 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금년에 계속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만 해도 최소한 3%는 추가를 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안 올렸던 공공요금을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래서 뭐 어제 추경호 장관은 뭐 3% 연말에 3% 그러는데 희망사항인 거고요. 진짜 정부가 물가를 잡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전격 2%포인트 낮췄었어야 돼요. 그 핵심은 결국 원자재, 우리가 모두 맨날 그 언론에서 보는 원자재라고 하는데 숨어 있는 거는 인건비.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또 요구하는 그런 인건비 상승이 그렇죠. 우려가 된다. 그게 무서운, 우리 경제학에서 뭐하냐, 인건비와 인플레이션의 순환적인 악순환. 이게 지금 미국도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지금 참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수출 얘기도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수출이 또 부진하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침체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외적으로 또 상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현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쪽 이 수출은 지난 이달 1월부터 20,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36달러 정도 되고요. 지난해 같은 해보다 약 2.7%는 줄었는데 휴일을 제외한 일평 수출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감소폭이 약 8.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에 들어서 우리의 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된 건데 이는 코로나19가 유입된 2020년 이후로 수출이 4달 이상 연속 감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감소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수출이 줄어든 데는 반도체 부진이 원인을 꼽히고요. 그리고 철강과 정밀기기, 컴퓨터 조형기기, 가전제품도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나 뭐 선박등 수출이 늘었지만 감소폭을 매우 약간 역부족인 상태이고, 중국 국가별로 최대 교육권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같은 게 23% 넘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출은 또 7개월 연속 감소한 추세고요. 이 중국 경제가 올해 성장이 약화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던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크게 둔화됐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좀 심각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내수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망석으로 봤을 때 중국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봤다면 어느 순간 중국의 의존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중국 경제에 대한 그런 침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들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계속 날카로운 답변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아까 이제 우리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게요. 물론 반도체가 엄청 좋다가 안 좋으니까 그게 막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다들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공산품 볼까요? 2019년도에 공산품 수출이 전년 동비 마이너스 2.2. 예. 그 다음에 그
2020년이 1.1. 그러니까 코로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21년이 7.9.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월별로 보면. 그다음에 화학이 또 그래요. 화학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반도체는 막 28% 증가하던 게 마이너스 1.4로 가니까 오 이거다 그러지만 운송장비는 17년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요. 반도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핵심 전통 산업들이 벌써 지금 6년째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품, 석유화학, 그다음에 예? 그 기계 운송 장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은 자꾸 현안만 들여다봐요. 반도체가 막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 저는 한마디로 진단을 해서 지난 1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 수출의 동력이 완전히 망가졌다. 반도체가 반짝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통증을 잊어서 그러지. 그러면 반도체는 주로 이제 경인 지역에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들여다보면 이제 동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포항, 울산, 그죠? 창원, 그다음에 여수, 목포, 군산, 대산단지까지 오게. 대한민국의 주변이 완전히 왕년에는 수출 기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수출 부진을 심각하게 봐줘야 된다. 반도체 경기만 살아나면 수출이 살아날 거다. 그리고 아까 중국 이야기하셨는데 또 우리가 자꾸 중국만 들여다봐요. 지금은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가 대한민국의 훨씬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중국 문제도 의논을 하겠지만,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중은 계속 떨어지겠지만, 그 아시아, 특히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의 수출 그 기지를 빨리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조금씩 이제 비평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이런 특정 국가의 너무 편식성이 강하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대한민국이 이게 정치서부터 정치를 하는 분, 그 다음에 언론, 국민성 자체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반도체 그럼 처음 그렇죠. 반도체. 예. 그죠? 부동산 하면 또 그리고 정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좀 저것이 긴 한목을 보고 5년, 10년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 올라가면 그냥 모든 인적 자원이 그냥 그죠? 전부 거기에 몰리잖아요. 네, 맞아요. 반도체가 싹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정책,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균형 감각이 저는 없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맞아요.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이렇게 호들갑을 안 떠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조금 너무 우리가 센세이셔널한 것에 너무 민감해 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자, 아까 일본 얘기 말씀 주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일본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빠르게 변하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느리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휴대폰이나 이런 거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달하고 핸드폰으로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산업은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좀 뭐 고령화되는 거에 대한 그 산업이 대비가 되어 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거 뭐 너무 편식이 강한 그 산업에 대해서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지적을 좀 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미국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5% 금리를 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 말씀 주셨는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전망들이 많은데 뭐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뭐 들리고 있는 거죠. 네, 미 외신에 따르면 어쨌든 2월 1일까지 열리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러니까 FOMC에서 기준금리가 약 0.25%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최근 김론이 이제 네 차례나 0.7% 올렸는데 이달에는 0.5% 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레이얼 브레너드 연준 부의장도 19일 열린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0.1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볼 시기라고 하면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또 금리는 어쨌든 계속 인상하는 폭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내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외교협회 연설에서 최근 기업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지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달 개민 소비지출 물가 자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6개월 이내에 경제 안정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또 상당히 또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당분간 금리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이런 주장도 계속 있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까 급변해서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게 주장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로리 로건 델러스 연준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0.5%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전히 금리 인상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충분하다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임금 상승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식품, 에너지, 주택 가격 등 식품, 에너지, 주택 가격을 제외한 노동 집약적 서비스 부분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약 4.4%로 나타나서 2010년에서 2019년의 월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2.3%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상승이 결국 물가를 계속 높인다는 그 결론이란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FOMC에서는 개인 소비지 물가지수와 고용지수를 분석하면 금리 인상 속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금리 인상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네. 미국의 그 선행적인 그 시각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건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쭉 그 훑어보면은 그 뭐랄까요? 본인의 뭐 각자 해석하시는 분들 희망적인 해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교수님 계속 체크하시는 거 보니까 객관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네, 시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도 그러고 우리나라 아침에 또 오늘 제 증시 그 방송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연준이 안 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2.5 이야기를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네. 아까 뭐 블러드가 예, 그 하는데 보세요. 12월 달에 CPI가요. 서비스가요. 7.0이었어요. 네. 안 내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서비스를 보면 6.7, 6.7, 6.8, 7.0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4.1서부터 작년 1월 4.1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서비스 가격이 올랐어요. 서비스 가격은요 전체 CPI의 56.3% 비중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포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야기를 안 하려는 거예요, 한국의 분석가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 한국의 분석가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연준의 요망 사항, 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네. 미국이. 네. 이거에 대해서 연준의 멤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의 정책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FOMC는 17명이지만, 12명이지만, 그 전망표, 점도표를 쓴 사람 19명이잖아요. 그 이제 그 블라드 같은 친구도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제가 맞다면 이 양반 지금은 FOMC 멤버가 아니에요. 그 점도표에는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이 대부분의 그 새로 이번에 그 구성원이 된 연준의 위원들, 보드 멤버 7명이나 아니면 순환 멤버 5명이 대부분이 매파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연준 지금 시장에서 자꾸 금리를 덜 올릴 거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다. 왜냐하면 여러 번 파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금리 정책은 물가를 어떻게 잡냐, 못 잡는 거 아니냐, 공급 요인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이게 통화정책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증시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 거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죽어야 물가가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그렇게 막 지난번 자이언트를 4번이나 때렸는데도 증시가 조금 꼬꾸라지는 것 같더니 자꾸 고개를 들고 나오니까 저는 의외로 이번에 0.5 때릴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0.25는 대부분이 교망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점도표에서도 19명의 그 점도표 작성하는 사람 중에 17명이 5% 이상 간다고 봤거든요. 네. 지금 4.5잖아요. 그렇죠. 그죠? 4.5니까 그 점도표 보면 그 중간점이 한 5.5쯤 돼요. 그 지금보다 1%포력 가장 높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적인 그런 의견이다라고 막 봤을 때 저는 이 0.25를 그 자꾸 그 운운하는 거는 저는 그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저는 0.75는 올릴 거다. 그래서 연말에 5.25까지는 갈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0.25, 0.25, 0.25 이렇게 세 번 가느냐. 아니면 이게 자꾸 증시가 자꾸 이렇게 그 연준의 그 길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의사를 보여주자 해서 0.5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비스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해석이 재밌습니다. 그 증시가 자꾸 그 정책 의지를 꺾는다라는 너네 한번 진짜 이 그 증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하고 엄청 싸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0.5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그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달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우리 3.5. 예, 그러면은 하는 뭐 기준금리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결정하는 건 환율 변수죠. 네. 그러니까 금리 차가 미국이 만약에 0.5를 올리면 우리하고 격차가 1.5 가까이 돼버리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게 우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번 9월 달에 환율 대란을 분석해 보니까 네. 그거는 환율 대란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9월 달에 환율 대란이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돈을 빼내간 갈 걸까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내국인들이 투기적으로 달러를 미리 사두게 한 걸까요? 두 번째 같은데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그 환율 대란이 일어났었던 원인은 내국인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국인 중에서도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 그러면 왜 내국인들이 불안해서 달러를 많이 사뒀을까? 저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발언이 큰 문제였다고 봐요.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더라도 우리는 최종금리를 3.5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그걸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8월하고 9월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막 하던 중이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우리는 3.5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리차 엄청 벌어지겠네. 거기에다가 무역 수지가 막 적자가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야, 그럼 환율 올라가는 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달러를 많이 바꾸면서 일어났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한 달에 9월 한 달 동안 9월 10월 합하면은 조금 더 되지만은 한 200억 달러가 사재기가 일어난 거예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150억 달러 정도 가까이 우리가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옮기고 우리가 0.25로 옮겼을 게 격차가 좀 벌어진다. 환율이 불안하지 않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은 절대로 팔고 털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국인이다. 그럼 내국인은 막을 도리가 있다. 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외환 규제를, 외환 거래를 외환거래법상에 가능한 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거죠. 외국에 송금하겠다 그러면 증빙서류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외환거래법상 증빙서류를 가져와야만 돼요. 아직도 실수요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외국에 나가겠다고 하면 외국에 투자하겠다면은 뭐 사업 승인이라든지 영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가는 거. 그래서 나가는 거를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빠른 속도로 환율이 1220원대까지 갔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환율 대란이 금리 차가 1.5 이상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환율은 일단 뭐 그렇게 뭐 불안하지는 않다.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거 좀 전에 들으니까 우리나라 진짜 쏠림 현상이 심하긴 심하네요. 이런 달러 같은 경우도 봐도. 한국 사람들 아주 대단하죠.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네. K-팝의 그 원동력이기도 하고, 예, 그게 나중에 또 백파이어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그런 오늘- 정보는 정말 빠르네요. 네, 진짜 해석이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리 인상이 급격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잡으려고 이제 뭐 부동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대비해서 뭐 규제 완화한다라고 주요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뭐 13 대책 이후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주시면은 뭐 한 해의 어떤 규제 완화의 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딱 5가지를 요약할 수 네.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제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고, 두 번째는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돼서 수도권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고, 넷째는 1주택 청약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고, 마지막 5번째는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12억 이하만 해당되는데 그 부분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저런 거 뭐 대출에 대한 것들, 뭐 거래에 대한 것들, 뭐 전체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 대거 이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적들이 뭐 자칫 잘못하면 샤워실에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 정상화라고 봅니다. 네. 부동산 문재인 정부 때 약 30번에 걸친 그 여러 가지로 족쇄를 푸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서 정상화 과정이 또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강남하고 용산 왜 그 규제를 안 풀었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긴 한데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따질 그런 시간은 없지만은 그렇게 지정을 해야 할 요건들이 지금 상당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그 강남하고 용산을 안 푼 이유가 뭐냐? 투기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풀어도 절대로 투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첫째, 금리 너무 높아요. 네. 우리 과거 한 30년을 보면요. 기준금리가 3% 넘어가면요.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물론 일부 몇 개 아파트는 올라가는 게 있긴 있지.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강남에 있긴 한데, 네. 그거는 금리가 20%까지 올라도 오르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현금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100억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이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서 그 문제는 저는 핵심은 야, 주택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떨어지면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또 부양 정책을 할 거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는 못 찾겠는데 2019년도 코로나 직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아파트든 뭐 빌라든 단독이든요. 최소한 25% 이상 아직 올라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교하면 아직도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코로나 이전 수준 밑으로 내려올 거냐?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 보면.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너무 높죠. 네. 경기 엄청 안 좋죠. 그럼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어디 쪽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40대예요. 40대, 50대거든요.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그 회사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분들이 잘리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판 아파트를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70대가 사주겠어요? 20대가 사주겠어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경기도, 금리도, 규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빨리 풀어줘라. 절대로 투기 안 일어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저는 아까 정상화를 좀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제일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안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아니 너무 국회가 네. 야당이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전부 발목을 잡고 아직도 문재인의 그 말하자면 그 망령이라 할까? 영어로 고스트. 문재인의 고스트. 그걸로 지금 고쳐줘야 할 법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도 야 양도세 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양도세가 나중에 좀 더 큰 혜택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죠. 안 파는 거죠. 네. 못 파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uncertainty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uncertainty를 빨리 제거를 해주면 그때서부터는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살 수 있는 저는 정상 가격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빨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을 설득을 해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규제를 협상을 해서 네. 빨리 풀어주는 것.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저는 주택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저도 수요자들이나 뭐 투자자들을 좀 접하다 보면은 그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규제가 한 70% 정도 풀렸으니까 아, 기왕 살 거 30% 더 빠진 상태, 규제가 풀린 상태로 살려고 하지 그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규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거래 활성화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지금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네. 거래가 지금 뭐 그 평상시에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 사람도 안 팔지만은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용산하고 강남 3구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저는 그 정상화 차원에서 빨리 풀어줘야 저는 제재를 찾아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한 30% 가까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저는.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부가 이제 내놓을 건 다 내놨다. 네. 이제 시장한테 맡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이제 좀 뭔가 또 내놓겠지. 그러니까요. 예, 네. 뭔가 또 내놓겠지. 계속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풀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있는 시그널을 확실히 줬을 때 이제 시장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이제 매수자나 어떤 파는 사람이나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기업이 어려워서 어쨌든 30대에서 이제 50대까지 어쨌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상당히 설득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들 보면은 지금 대출 풀어주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풀어줄 텐데 조금 더 기다리지라는 그렇죠. 생각들도 네. 하고 있고. 아직 다 안 풀었다 이런 네, 얘기도 그렇죠. 있죠. 예, 더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상담보험 매매 수요들이 조금 대기하기 위해서 전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금리가 그렇죠.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전세 거래는 또 반토막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뭐 다른 그 주요 배경들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하신 첫 번째 고금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세 사기, 빌라왕 나타났잖아요. 빌라왕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세 사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심리가 많이 꺾였기 때문인데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이죠. 서울 4세대 및 연립주택 전세 임대차 건수가 3,841건으로 1년 전인 2020년 12월 경년 대비 56.7%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어쨌든 집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뭐 월간 6천에 7천 건수였던 빌라 건수가 약 많이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고금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을 큰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전세라는 것이 어쨌든 목돈이 필요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막혔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립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인천이라던가 서울 이쪽, 강서 이쪽은 이렇게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 전세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차라리 전세로 그 목돈을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 차라리 월세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월세를 그래도 좀 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을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전세 거래가 반토막이 난 주원을 뽑힙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 나도록 당국은 뭘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피해가 나도록 공인중개사는 뭐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피해가 나도록 우리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우매했는가? 그 내가 지금 전세가 1, 2천도 아니고 몇 억이 저게 들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 그 집을 세를 놓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가에 대해서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져요. 막 인터넷 가지고 엄청 따지는 세대인데 이분 그러니까 저는 당국도 저는 정말 이런 일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천 수만 세대가 지금 생기도록 저는 다 당국에게도 정말 문제가 있다. 그 비싼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보호했던가 하는 저는 그런 울분이 좀 있고요. 공인중개사 뭐 했는가? 그리고 당사자들도 좀 더 까다롭게 그것을 물론 이제 워낙 전세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나니까 그냥 막 덥석하고 잡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전 3자 중에서도 그래도 책임이 제일 덜한 사람이 저는 당사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가 막 계속 오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값이 좀 싸고 그러니까 덥석 잡는 그런 경솔함도 있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1, 2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 날라가 그것도 한두 집도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도대체 정보단체 경찰은 뭐 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울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의 정치 국민의 민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면 저는 이 담당 그 부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가 될지 누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 앞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는 통감하는 그런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 또 그러겠죠.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일이라고 또 그러긴 하겠지만 저는 당국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 도입했을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가 돼서 뭐 순차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간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막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정보력이 좀 부족한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많이 당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죠. 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 반환이라든지 위험 회피성 그 성향들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전세 시대 종말까지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제 지인도 그래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임차인들이 면접을 봤었는데 요즘에 임차인들이 하도 당하니까 임대인들 면접 보는 그런 뭐 하시는 분이시냐 막 이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전세라는 큰 보증금 안에서 서로 지금 신뢰 확인하고 있는 개개인 사인들까지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전세 제도에 대한 그 문제점이라든지 뭐 전세라는 그 시대의 종말이 올까요? 저는 뭐 줄기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전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리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집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좀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산다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 전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면도 있다고 봐서 저는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전세를 놔야만 되는 또 그 전세주들도 있기 때문에 좀 줄긴 줄겠지만은 저는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또 사라지는 게 그 좋은 일도 아니다. 왜냐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세 제도는 아름다운 면을 이게 문제는요 전세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전세와 맞아요. 관련된 그죠 부수된 그렇죠. 맞아요. 집 주인이 사기성으로 한 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문제를 조금 비켜가지 말자. 전세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고 그걸 악용하는 나쁜 그리고 법적인 하자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그거를 정부가 이번에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전세 사기는 정말 아까 아름다운 제도라고 한 것처럼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썩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서민들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린 그 전세금에다 계속 뭐 대출들을 풀어주고 뭐 전세 가격이 아주 그 뭐랄까 유동성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뭐 부풀어 오른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전세 시세 종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제도라든지 조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전세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앞으로 이 전세에 대한 문제 또 주택 가격이 예전 그 코로나 전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신 것 같고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변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변수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적으로 규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근데 최대 관건은 뭐냐? 지금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네. 그리고 야당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어, 임대하는 사람이 많어. 아니 근데 부동산 때문에 패배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 못 고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다른 것이죠.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는 임대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네. 이분들이 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사는 사람들은 30억짜리 집이 막 자고 있나면 몇 억 오르는 것이 배가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네. 그 소위 조금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뭐 규제를 아주 중첩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제도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도 전세를 한 채 놓고 있지만은, 제가 놔 보니까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1억, 2억 할 때는 생각했는데, 이거 신고해야 돼.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3억 이상은 또 뭐 또 신고해야 돼. 네. 그래서 아마 3억 넘어가는 거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익으로 간주를 하고 뭐 그것도 세금을 매길 생각인가 봐요. 네. 저는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저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주고 그리고 전세가 낮게 전세금을 주면 국가가 좀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착한 임대인인데. 착한 임대인이죠. 예. 그리고 이자도 예를 들면 전세 자금을 착하게 임대한 전세 자금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지금 16점 몇 %를 떼지 말고 좀 그래서 분위기가 전세를 놓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제도로 가면 우리 전세 살아봤잖아요. 네. 전세를 몇 억을 들고 살아도 우리 그 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돈 하나도 안 잃는다. 단지 그 이자 정도만 잃는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근데 월세가 한 달에 막 6, 70만 원 나가면 자기 살점이 뜯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나는 전세가 아름다운 것이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전세를 권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고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정부가 이렇게 세제상에 유도를 해주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가 지금 전세 시세가 한 5억 나갔는데 제가 3억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는 네, 분이. 네. 근데 내가 그걸 올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금액이 3억 올라가면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전세 가격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좀 뭐 임대 그 공공 임대주택도 많이 짓는다고 하지만 저는 전세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국민의 어떤 그런 안정감, 든든함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공공임대들 뭐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공공임대가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뭐 이상한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에 공공임대 해도 지금 뭐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두 가지죠. 하나는요, 굉장히 비싸요, 공공임대가요. 네. 그러니까 주변이 괜찮은 쪽의 공공임대는요, 뭐 해도 안 나가잖아요. 뭐 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뭐 텅텅 비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편의성이 있으면 비싸고, 그 다음에 편의성이 없으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엄청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나 이것도 정부가 좀 자꾸 그렇게 숫자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를 지어도 좀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임대주택도 저는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교통이 좋은 곳에 네.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 그 정책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세 정책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 위치도 좀 좋고 좀 가격이 좀 있더라도 어떤 뭐 그래도 선호하는 곳에다 해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이게 완전 님비처럼 맞아요. 특히나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낙인 효과들이 생겨서 오히려 또 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많이 인프라가 좀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날카롭기도 하고 아주 뭐 한 해 시작되는 설 연휴 이후에 지켜봐야 할 내용들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그 혼란스럽고 앞으로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